자, 6.25도 그렇습니다. 지금 좌파들이 6.25에 대해서 북한을 별로 비난하지 않아요. 남북 간에 계속 자위익 테러가 이렇게 발생하고 남북 간에 소규모 충돌이 발생하다가 북한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태인 양 말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오랫동안 중국이 49년 말에 공산당, 모택동 공산당에 의해서 통일이 되자 북한도 남한을 먹어야 되겠다. 즉 중국이 통일이 될 때 미국이 장개석 부대에 대한 지원을 끊었고 또 그 직후에 에치슨 라인, 미국 국무차관 에치슨에 의해서 한국이 미국의 방어라인에서 제거됐다고 발표도 나왔지요. 그리고 미군들이 다 철수하고 소수의 고문단만 수백 명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볼 때는 미국이 한국 방어를 포기하고 일본으로 후퇴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이제 북한이 한번 쳐들어가겠다고 하니까 모택동이나 소련의 스탈린은 북한의 김정은이 보고 한국을 먹어보고 미국이 가만히 있으면 자, 저 동남아시아의 인도차이나 반도, 인도네시아부터 아프리카, 남미까지 싸그리 먹어보겠다고 북한을 테스트 삼아서 동서냉전 이후에 대규모 군사적 충돌을 처음으로 일으켰죠. 그때 보면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발틱 상국 이런 나라들이 전부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저항하지 못했다 보고 결국 북한이 쳐들어가기만 하면 한국 내에서 북한을 호응해서 한국 정권이 무너지고 말 것이고 미국이 한국 정권에 대한 지원을 해서 공산주의와 정면 대결하는 3차 대전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라고 판단했죠. 근데 이승만의 노력으로 당시 미국 정부는 한국전에 미군이 주축이 된 유엔군 참전을 이끌어냈고 자, 그 속에서 결국은 유엔군이 신속하게 한국에 참전하기 시작했고 미국도 6.25 전쟁 직후에 곧바로 한국전에 투입되기 시작했지요. 자, 그러면서 한국전이 3년간의 피를 흘리고 막아줬고 이후에 미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이승만 대통령이 맺었고 또 더 나아가서 이 한국군 현대화에 대한 미국의 차관 지원 등을 갖다가 붙들어 맺죠.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을 붙들어 놓는 역할은 자, 미국의 명문 대학을 나왔던 이승만 대통령의 판단과 그의 인맥 그런 것이 아니었더라면 한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미국을 이승만 대통령만큼 잘 알던 사람이 없었고 미국의 뜻에 호락호락 또 끌려가지도 않았죠. 그래서 그분이 독재적인 성격이 있었다. 말년에 판단이 좀 흐려졌다라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6.25 전쟁에 미군과 유엔군을 끌어들이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그러면서 전쟁을 막아낸 것만큼은 그 혼란스러운 국가라는 개념조차도 없던 민주주의를 경험해보지 못한 이시조선과 식민지 일제에서 벗어난 대한민국 국민에게 민주주의를 하기 위한 토대를 만들어줬다. 나라 소멸을 막아줬다는 부분에서 저는 위대한 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에 대한 집요한 그런 공격은 6.25 때 왜 북한 김일성 정권에게 먹히지 않았냐는 친북 좌파들의 불만인 거죠. 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군부 쿠데타 주역이다. 독재를 했고 전체주의 정권을 이끌었다. 11.6 때 총을 맞아 죽었다. 반민주 세력이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역사상으로 이렇게 교훈으로 보면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민주화가 돼서 제대로 운영이 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제국주의로부터 독립한 식민지 국가 중에 유럽도요. 2차 대전 이후에 새로 태어난 국가들이 다 공산화되었잖아요. 아시아고 아프리카고 남미고 2차 대전 이후에 식민지에 벗어난 나라들이 아직도 대부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당시 해방되고 15년 6.25 전쟁 끝나고 8년 정도 된 나라가 제대로 민주주의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할 때 1인당 GDP가 93불,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보다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수준에서 민주주의를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까?
대학을 나온 사람이 거의 없고 제대로 된 직장이 거의 없는 공장이라고는 전무했던 그런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 부흥을 시킨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70년대 말에 생기기 시작하니까 박정희 정권에 대한 불만들이 시작되었고 민주화 운동도 시작되고 마산이나 부산에서 무마 항쟁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 기살도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본인이 산업화를 정착시키면서 대한민국이 산업 입국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중산층이 수립되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제 소멸될 운명을 스스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가 없이 여전히 후진적이었다면 대한민국에는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따질 사람조차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 이에 등장한 5.18 전두환 독재 저항에서 일어났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어떻든 강제 진압으로 들어가면서 많은 희생자가 생긴 것은 현대사에 스치고 부끄러운 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5.18을 신성 불가침의 영역에 올려놓은 것은 그것은 또 잘못된 일이라고 봐요. 그것은 한국 현대사의 양심이 결국 전남 광주가 중심이 되어서 생긴 것이다라는 일종의 한국 현대사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좌파 진영의 의도가 반영된 부분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18은 민주화가 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이다라고 봐야 되고 나라마다 이런 희생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무슨 홀로코스트처럼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자들의 형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처벌을 하겠다. 그래서 5.18을 비판에 5.18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에 대한 비판조차도 하지 못하는 성역의 위치에 올린 거죠. 민주주의에서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좌파들이요, 아직까지도 틈만 나면 뭐 거창 양민 학살, 4.3 여순 반란 사건 이런 부분에서 학살이 있었다. 뭐 충북 영동에서도 학살이 있었다. 뭐 곳곳에서도 학살이 있었다. 아니,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피해가 구별되지 않는 현실에서 학살이 당연히 있죠. 그런 부수적 피해, 콜레테럴 데미지라는 것이 없는 그런 전쟁을 봤습니까? 그런데 마치 그런 것들이 당시 국군에 의해서 한국 정부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라고 하면서 당시 보수 정권에 대한 민주주의적 체제 운영이 아니었다는 걸 비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또 그때 죽었던 좌파 인물들에 대한 옹호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세월호 관련해서 좌파들이 저렇게 부정하는 것도요, 당시 박근혜 정권의 붕괴의 단초가 세월호에서 시작이 됐죠. 저는 당시 박근혜 정권에게 세월호와 관련해서 선을 그어도 단단히 그어야 된다는데 어리버리 끌려다니다가 저 지경을 당했죠. 자, 그러면서 보수 정권은 국민을 보호하는 능력도 없고 그야말로 국민을 지키지 않는 무능한 정권이다. 비리가 누적되어서 저런 사태를 유발했다 했고 윤 정권에서 나타났던 이태원도 세월호와 똑같은 방식으로 낙인을 찍으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좌파들의 역사 왜곡, 절대로 그걸 방관하거나 절대로 그래야 마치 우파의 양심인 것처럼 보여지면서 이준석이처럼 4.3도 가고 뭐 여순 반란 행사에도 가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부정하고 저항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집권만 하면 왜곡시키면서 과거에 사람들이 생각도 못했던 영역을 지금 마치 그들만의 역사의 영역인 양 내던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요, 강하게 누군가는 싸우고 부정하고 올바른 보수의 역사를 세우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지. 좌파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적당히 그것들을 용인하고 법제화해야 마치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수 일각에서 참여한 부분도 한국의 용기 없는 비루한 보수들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역사 문제에서만큼은 절대
왜곡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좌파가 왜 역사 왜곡에 저렇게 날뛰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